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석유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왜 석유는 여전히 이렇게 건재한지,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태양광, 탄소 중립, 이런 단어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마 대부분 이제 진짜 석유 시대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에너지 전환을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시작해서 교토 의정서를 거쳐서 그 역사적인 파리 협정까지 전 세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고 정말 꾸준히 노력해온 게 맞거든요. 그럼 이 석유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과연 현실과는 얼마나 맞아떨어질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IEA랑 오펙,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양대 기구가 내놓은 2030년 전망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데이터 처음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그래프들 맨 아래쪽 가장 두껍게 깔린 저 검은색 부분 보이세요? 저게 바로 석유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 놔도 2030년에도 석유는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현실은 석유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2030년 말고 더 먼 미래는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균열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석유 수요 이제 곧 곤두박질 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계속 늘어날걸? 이렇게 정반대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 둘의 전망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무려 하루 1억 배럴에 육박합니다. 이건 그냥 좀 다른 예측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석유 수요가 끈질기게 버티는 걸까요? 자, 다음 파트에서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석유 수요를 잡을 가장 강력한 카드로 모두가 뭘 꼽았죠? 바로 전기차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뭐랄까, 마치 고속도로를 탱생 달리던 전기차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진 느낌이랄까요? 이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전체 전기차 대수는 정말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이건 팩트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오른쪽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저 가파르게 오르던 선이 갑자기 팍 꺾이는 거 보이시죠? 2021년에 121%에 달했던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불과 2년 만에 35%로 뚝 떨어진 거예요. 보조금은 줄고 충전은 불편하고 차값은 비싸고, 이런 현실의 벽이 이른바 캐즘,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전기차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름 하면 뭘 떠올리죠? 자동차 연료잖아요. 근데 이 도넛 차트 좀 보세요. 우리나라 석유 소비의 거의 절반, 무려 44%가 자동차가 쓰는 게 아니라 납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비료, 옷, 이런 모든 공산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자동차는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쳐도 플라스틱은 뭘로 대체할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석유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요는 굳건한데 그럼 공급 쪽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투자의 딜레마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이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상류 부문 투자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유전을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씨 뿌린다고 영원히 수확할 순 없잖아요. 그쵸? 기존 밭의 수확량이 점점 줄면 새로운 밭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기존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도 자연적으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양을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을 찾아내고 개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모든 신규 투자를 딱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유전들은 계속 말라갈 거고,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1%, 그러니까 무려 5분의 1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공급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바로 그 공급 절벽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유가가 폭락한 이후로 석유 개발 투자가 확 줄었고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직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필요할 기름을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름을 쓰려는 수요는 꺾이질 않는데 새로운 기름을 찾아 나서는 투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어긋난 두 개의 화살표가 결국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들이 과연 이 위험을 모르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는 다르게 물밑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들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죠. 친환경을 가장 크게 외치던 유럽 회사들마저 투자 축소 계획을 뒤집고 있고요. 미국 회사들은 남미에서 대규모 유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일본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러시아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해서 필사적으로 공급망을 지키려고 해요. 지금 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기업들이 돈 벌려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봐선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공급절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지 모를 에너지 대란이나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들어두는 일종의 전략적인 보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게임이 우리에게는, 바로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바로 에너지 안보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99.9%. 이 숫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석유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 멀리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거나 국제유가가 조금만 올라도 그 충격이 곧바로 우리 지갑 속 주유비, 난방비,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자료에서도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는 물론이고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산업 원료로서 석유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석유 의존도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든 싫든 상당 기간 석유 없이는 경제를 굴리기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 이상적인 목표, 그리고 당장 우리 경제를 지켜야 하는 에너지 안보라는 이 현실적인 필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